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과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를 애청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자, 제가 지금 지난주에 아시아 투데이와 대한연대에 나가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뚫려갖고 있는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을 제가 전파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 볼 수가 있을까, 이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진행하는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지금 정보사 사례를 보고 또 국정에서 벌어졌던 일을 보면서 도대체 이와 같은 이 공작 사고, 이런 국가 위기 상황이 어쩌다 이렇게 초래가 됐는가? 그것은 지나간 문재인의 5년 동안 이런 방첩이 공백 기간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안을 이루고 있는 사람, 인간들에 대한 정신이 썩어 빠졌다. 이 점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국난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 해결 방법 그리고 해결 방향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아는 대로 소상하게 지금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윤건영이라고요. 지난 2018년도에 정의용, 서훈, 김상균 이런 자들과 함께 지금 그 평양에 가서 저 김정은이가 핵을 만들 의사가 없다. 있는 것도 다 없앤다고 한다.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따라갔던 윤건영이란 이런 참 철부지가 있는데, 이 철부지 녀석이 참 웃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분명한 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정보 실패요 방첩 실패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평양에 빌부터 먹고 살던 놈들이 이제 와가지고 국군 정보사에 이 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개도 웃지 못할 그야말로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이런 장면이 이제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자, 국민 여러분, 이거는요 명백한 정보사 사건 경우에는 정보사 군무원이 군사 기밀을 팔아먹은 사건이죠. 그 돈 몇 푼에 동료들의 목숨을 지금 팔은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이것저것 따지고 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죽여야 됩니다. 정보기관의 이 서슬퍼런 이 기상과 그리고 그 비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단호한 입장에서 국가에서는 이와 같이 내부의 정보를 팔아먹은 자를 극형에 처해서 생물학적인 목숨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가 정보사 이 군무원이라는 자는요, 정보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소위 이 공작 훈련을 한 사람도 아니요. 그냥 보니까 제가 입수한 바에 따르면 그 한낱 그 뭡니까 부사관 출신에 지나지 않는데, 이런 애들이 지금 우리처럼 극한의 육체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극한의 훈련을 받은 우리 대원도 아니고, 그냥 소위 말해서 무늬만 포장만 우리 정보사 요원으로 들어왔던 애라는 걸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정규 비밀 공작 요원도 아닌 이런 자가, 자, 이 정보사 내에서 일을 한 것도 문제지만, 자, 얘가 지금 중국 연길에 갔을 때 중국 아마 안전부 요원으로부터 아마 체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협박을 받으니까 순순히 굴복을 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제 첩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중국에 출장 가서 잡히는 일 비일비재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사고가 한참 날 때 직접 돌아가신 우리 최모 선배님하고 걔네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갔다가 허망한 출장을 하고 온 그런 경험도 있고,
그리고 이후에도 2인 1조씩 가는데 지금 대략 내 머릿속에 한 5번 사고가 났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내가 그 출장 가는 사람들한테 여보시오, 지금 가지 마. 우회하고 이미 연락을 많이 취했을 테니까 가지 마.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동료들은, 야,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데, 야, 최수영, 너까지 꽤 뭘 한다고 나한테 가지 말라 그러냐고. 그러고 가서 바로 그 다음날 다 잡힙니다. 잡혀갖고요, 몇 대 좁혀잖아요. 그러면 우리 내부 사정을 다 또 토로를 합니다. 국장부터 시작해서 보직에 있는 새끼들 누구누구 앉아있고 이름 다 얘기하고, 또 뭐 각 팀엔 또 지 아들인데 또 다 얘기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부 사정이 중국 안전부에서는 훤하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다들 고백을 하고 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요, 그렇게 잡혀서 우리 내부 조직을 다 발설하고 그들에게 다 고자질했던 그런 놈들이 대부분 다 1급, 2급까지 승진을 해요. 희한한 사회죠. 제가 이제 나이 먹고 이렇게 되돌아서 보니까 걔네들이 이제 다 불고 나서 아마 중국 애들이 그 회유하고 돈도 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남아서 일하고 진급까지 해서 최고위직까지 올라가라,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다독거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뭐 해외 파견 간 놈들도 있어. 일본 쪽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 과연 그게 올바른 건가? 그리고 그것을 왜 막지 못했는가?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비단 정보사에서만 정보 유출이 난 게 아니라 사실 국정원이 더 먼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으로 탄핵을 당하시고 그리고 감옥에 가신 이후에 문재인이가 대통령 권좌를 찬탈을 했고, 그리고 문재인에 의해서 임명된 서훈이란 자가 국정원장이 되면서 국정원 발전개혁 TF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그 TF장으로는 성공회대 교수로 있던 정해구라고 북한을 자기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 대장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 시민단체 변호사들, 간부들 뭐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 국정원 비밀 서버를 열어 제끼게 됩니다. 그들이 그러한 일을 하도록 옆에서 친절하게 안내하고 이를 도와줬던 국정원 출신의 국장급들이 있는데, 이 더러운 놈들이 전부 다 그 일을 도와주고 나서 차장도 하고 외국에 대사도 나가고 이런 빌어먹을 직을 지들끼리 서로 나눠 먹고 이렇게 양심 없는 짓을 하면서 조국과 조직을 팔아먹었습니다. 자, 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이 외부에서 이런 간첩보다 못한 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내부 조직을 파헤치고 뜯어가는데, 거기를 동조해서 도움을 줬던 이 파렴치한 인간 쓰레기들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정말 제거를 해야 될 놈들이에요. 어떻게 제거를 해? 북한처럼 해야지. 고사포총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자, 국민 여러분, 여기에 말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나간 과거의 비밀 기록을 해치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 국정원에서 열심히 일했던 우리 동료 직원들이요, 몇백 명이 불려와서 조사를 받았는지 모르고 그 가운데 200여 명은 구속 기소돼서 감방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거는, 물론 그 가운데는 평상시에 아첨하고 아양 떨고 교원 영책을 통해서 뭐 국장까지 가고 차장까지 갔던 그런 자들도 있죠.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현장에서 묵묵히 일했던 우리 요원들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연금을 뺏기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MBN에서 국정원의 최고위직 간부가 무슨 뭐 공금을 횡령해서 뭐 국내외에 부동산을 취득해 놓은 곳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이와 관련해서 뭐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정말 해괴망측한 얘기들이 특히나 MBN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정보사에 이번에 잡힌 녀석은 40여 차례 요청을 해가지고 4억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 4억 원을 다 받은 것도 아니고 고작 1억 6천 얼마를 받았는데 사실 이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이놈이 더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금액도 지금 속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제가 제시하는 해결 방법을 들어보시면 제 말에 수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지금 언론을 통해서 모든 게 공론이 돼버렸어요. 국정원도 그렇고 정보사도 그렇고. 정보사는 그동안 몇 달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국방위원회 소속은 김민서이가 입을 열고 떠드는 바람에 이 일이 만천하에 공개가 돼버린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관련된 지들 친구들, 소위 간첩 세력들, 북한의 끈앞풀들에게 야 지금 이렇게 조사 후생 빨리 도망가, 이거를 공개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김민서이가 이런 일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미 사건은 발생했습니다. 다 문을 엎질러졌어요. 자, 그러면 주워 담든지 바꾸든지 고치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고칠지 제가 방법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우선 해당 공작관들, 해당 인물들에 대해서 과연 정보사는 정보사대로,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그자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받아서 어디에다 썼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거는 금전 출납을 관리하고 있는 각 팀들이 있어요. 그 팀들에 가가지고 그동안 그자가 얼마를 받아갖고 어디를 갖고 누구를 만나고 하는 그 공작 기록들을 쫙 살펴보면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거를 주도 면밀하게 조사팀에서는 확인하고 작성하고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자, 2단계입니다. 해당자, 해당 공작관, 사고를 낸 자들을 거짓말 탐지기에 태웁니다. 최소한도 7번 이상을 태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7번 이상이냐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7번 하다 보면요, 이자들이 첫 번째 진술했던 내용과 말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자, 거기서 착오점, 거짓말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책이 국정원장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국가 비밀을 누설하는데 관여에 따르면 대통령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까짓 건 무슨 국정원장, 국정원차장 이따위게 그 무슨 직책이에요 그게? 그런 것들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거짓말 탐지기를 태워야 됩니다. 자, 거짓말 탐지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짓말이 탄로가 나죠. 자, 그럼 세 번째 뭘 하느냐? 바로 그 사고를 낸 사고 발생자 혹은 그 부정행위에 연루된 공작관, 이놈들을 혼자 나가서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로 나가서 합니다. 항상 해외에 거점을 만들러 나가도 그렇고 출장 여행을 가도 그렇고 또 서울 본부에서 뭘 해도 그렇고 항상 2명 이상 복수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일했던 자들을 불러다가 사업처를 앉혀놓고 펴가면서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설령 퇴직하고 나간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중하게 요청을 해서 진실을 얘기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지금 3단계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4단계는 뭐를 하느냐? 그 사고를 낸 사람 혹은 그 사고를 낸 공작관에게 너 그 시절에 그 협조자, 그 공작원을 만나서 지시를 내리고 만나고 했을 때 그 공작 핸드폰 제출해 해서 포렌식을 하는 거예요. 포렌식 해보면 과연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공작원에게 공작금 얼마를 주고 얼마를 해서 임무를 주고 또 영수증 받고 한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화기를 통해서 네가 지금 작성한 보고서의 날짜와 네 전화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면 됩니다. 이것도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그 사업처 안에 공작원이나 협조자에게 준 돈과 그 돈을 받았다고 하는 공작원이나 협조자가 작성한 영수증이 있어요. 자필 영수증. 그러면 그 영수증의 필적을 대조를 해야 돼요.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왜 이런 걸 아냐? 과거
저희 공장 안에서 이러한 그 소위 공작금을 띄어먹는 이런 파렴치한 도둑놈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게 2건이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100일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조사를 할 때는 현직의 그 대상자가 계급이 뭐든지 상관없어요. 설령 국정원 같은 경우에 국정원장이라 하더라도 당신 내려와. 조사해야 되니까 거짓말 탐지기 타. 차장? 그까짓 게 뭐라고. 국장? 걔가 뭐라고. 태우는 거야. 거짓말 탐지기에. 소위 허탐기라고도 하죠. 보통 이거를 한 7회 이상 태우게 되면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뭘 받았냐면요. 저런 걸 봤어요. 그 기독교 방송인가요? 그런 데서 뭘 조사를 해갖고 발표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왜 이런 그 해법을 말씀드리게 되냐면요. 과거에 제가 있었던 공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건요. 바로 실질적인 일을 해본 사람들만이 이 일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바로 이제 9월 6일 날 아침에 뭐 나온 걸로 해서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CBS 라디오에서 지금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사실 저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이 여기 막 나옵니다. 여기 나오면서 일단 큼직큼직하게 해놓은 거는 최근 국정원의 횡령 논란의 본질은 횡령이 아니라 공작 사고였다. 그리고 내부 알력이 싸움이 현재 진행 중이다. 그 다음에 블랙이온 출신의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그 사람이 부동산을 구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 먹튀를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태용 국정원장과 내부 실세들 사이에 알력 싸움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그 다음에 김승연 국정원장 특보와 홍장원 1차장 등이 현재 국정원의 실세다. 좀 맞지 않는 부분인 게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대부 공작관 출신들이 바로 외교관 출신인 조태용 원장을 지금 흔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특이한 얘기가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나왔길래 이걸 제가 좀 이렇게 좀 봤어요. 보니까 박재홍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고 패널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 또 대담하는데 김규환이라고 CBS 논설위원이 나와서 지금 대담을 하는 이런 프로였습니다. 이걸 좀 보니까 이 김규환이란 분이 아마 국정원 내부를 잘 아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뭐 시청자님이 국정원 내용을 갖다가 준비했다 뭐 이런 식의 늘 뭐 애청자들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다 그러면서 김규환 씨가 지금 하는 얘기가 국정원 안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아주 상세하게 전개를 하고 있는데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시정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중간에 8월 22일인가요 모 언론의 국정원 고위 간부가 공작금을 횡령한 정황이 있어서 특별 감찰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4일 뒤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물어봤죠. 국정원에는 횡령 유용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속단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취재한 걸로는 횡령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화 진행자가 횡령이 아니다? 그랬더니 김규환은 공작사고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일단 이 고위 간부가 누구인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누구냐면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그 사건의 해당자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명이 처음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당연히 처음 나오죠. 김규환이가 당당합니다. 이제
홍장훈 1차장은 해외 대북 정보 분석을 하는 업무이죠. 그러니까 박정희 1차장이면 국정원장 바로 아래인데 그렇죠. 바로 넘버 2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2차장은 대공수사를 하는 사람이고 3차장은 대북 공작을 하는 사람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조태용 국정원장과 홍장훈 1차장을 중심으로 하는 대북 공작국 출신의 실세 그룹들 간에 빚어진 알력에서 빚어진 투서에서 빚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북 공작금을 횡령해서 이분이 국내외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내용의 투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MBN 보도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MBN의 보도였는데 여기까지가 내용이 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알아봤더니 횡령이라기보다는 대북 공작금 사고다. 그리고 홍장훈 1차장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북 공작 전문 블랙요원 출신이라고 그래요. 뭐 4급 블랙요원으로 이명박 정부 말기에 중국으로 파견을 나갔고 파견 나가서 한 3, 4년 정도 활동했는데 대북 공작 활동하기 위해서는 거점이 필요하고 그래서 부동산 2개를 구입을 했다. 하나는 굉장히 사이즈가 큰 거고 하나는 작은데 주택급이었다. 그리고 큰 거는 한 700만 달러 정도에 이르는 조대급, 떼아위타이급은 아니지만은 그에 준하는 아주 상당히 크기가 있는 대형 주택이었고 이제 블랙요원으로 한참 활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내로 인사 발령이 나요. 왜냐하면 이병기 국정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이 홍장훈을 의전비서로 불렀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병기 원장하고 어떤 인연이냐 하면 이병기 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도 했었지만 국정원에서 차장을 한 적이 있고 이때 보좌관으로 한 인연이 있고 이분이 오랜만에 국정원으로 돌아가니까 조직을 좀 알아야 되니까 이 홍장원 의전비서를 부른 거예요.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분을. 그러면서 이것은 굉장히 황당한 일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논란이 굉장히 컸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블랙요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국내로 갑자기 송환한 일이 없는데 한마디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랙요원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해외에서 활동하려면 1, 2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는데 왜냐하면 거점을 확보해야 되고 그 때문에 활동도 하지 않고 준비 작업만 하는데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블랙요원을 의전비서로 부른 거예요. 이것도 지금 타이밍이 잘 안 맞는 취재를 한 것 같아요. 이 김규환 씨가. 자, 그러니까 갑자기 철수령이 떨어져서 돌아가야 되니까 부동산을 처분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블랙이다 보니까 자기 이름으로 구입할 수가 없으니까 재미교포인 자기 친구 이름으로 이거를 구입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구입을 했는데 급하게 철수하니까 이 친구가 다른 마음을 먹은 것이고 그 친구가 이거 내 거다 하고 쉽게 말해서 다른 마음을 먹고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먹고 튀어버린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먹튀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블랙이니까 어떻게 대응도 못하고 중국이 어디냐 하면 이 김규환 씨가 안 밝히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관련된 분의 직책이나 실명들이 가급적이면 최소화해서 얘기한다 그러면서 관련돼서 밝혀야 될 부분을 밝혀요 하면서 홍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0만 불이라 그러면 홍콩에서는 가능한 얘기죠. 워낙에 주택 가격이 비싸니까.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이병기 씨가 국정원장을 취임했다는 건 언제예요? 바로 박근혜 정부 때예요. 2014년 뭐 그쯤 어떻게 되겠죠? 아니면 그 전이 될 수도 있고. 자, 3년, 4년, 5년 그쯤 어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병기 씨는 왜 홍장훈이라는 애를 불렀을까요? 이 둘 사이에는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이병기 씨가 노태우 대통령의 가방모찌로 늘 다녔었죠. 그야말로 가방모찌 따까리 그 신발 품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병기인데 이병기 씨가 김영삼 때 국정원 해외 차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홍장훈이가 이병기의 보좌관을 했다라는 얘기는 저도 여기 좀 처음 들어보는데 당시 이병기 씨는 차장으로 와 있을 때 저를 한번 부른 적이 있어요.
저를 불러서 제 삼촌하고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동기입니다. 그래도 저희 삼촌도 알고, 그런데 아마 서울대 외교학과 모임에서 저희 삼촌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삼촌께서 제가 당시 안기부죠. 안기부에 근무를 하고 있다니까 이제 저를 찾아서 불러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했더니 첫마디가, 너는 자식아, 내가 네 학교 선배인 것도 알고 네 삼촌하고 친구인 거 알면서 나를 안 찾아오느냐 하면서 대뜸 나무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첫마디가 그랬죠. 그러시냐고. 근데 그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 차장께서는 지금 우리들만큼 사격을 많이 해보시나요? 공수훈련은 받아보셨습니까? 공업보트 IBS 메고 뻘밭에서 해안 침투 훈련이라는 그 정말 목숨을 담보라는 그런 훈련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랑 같이 땀 흘리지 않은 사람은 우리는 선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랬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도 보면 이병기 씨는 차장으로 있으면서 빨대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내부 정황을 물어다주는 그런 쥐새끼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나 제가 누굽니까? 경주 최가 관가정파의 후손입니다. 최치원 할아버지가 저희 조상이기도 하고, 저는 그런 데 가가지고 쥐새끼 역할을 할 만한 인물이 못 돼요. 왜? 아니, 국정원의 정규 공채 과정으로 들어와서 해야 될 사명과 임무가 있는데 왜 외부에서 날라온 차장 밑에 들어가서 비굴하게 왜 머리를 조아려야 됩니까? 하등에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당시 이병기 씨가 그런 얘기를 해도 하나도 쫄지 않죠. 왜? 아니, 날라 들어온 게 지가 뭐라고. 차장이 뭐 이렇게 대소라고. 아니, 내 친구 아버지 이상구 씨라 그랬으면 내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을 거야. 아버님, 견마지로 다 하겠습니다. 하겠지. 왜? 그 아버님은 중앙정보부 창설 때부터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내가 복종을 하겠지만, 아니, 고작 한 게 노태우 대통령이 체육부 장관 나갔을 때 그때 가방 못지로 따라다니면서 그거 옆에서 네시즈 역할 했던 사람이 윗놈들한테 잘 비춰갖고 김영삼이가 대통령 되고 나니까 차장으로 왔는데, 아니 그 사람이 공작 기본계획서를 써봤어요. 무슨 공작을 해봤어요. 뭐를 한다고. 그리고 아니 서울대학교 선배면 선배지 내가 왜 그 밑에 가서 머리를 조아립니까? 아니 그리고 저희 삼촌하고야 뭐 서울대 동기라고 하지만 내가 그 앞에 가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먹이나 문어 다루는 그런 쥐새끼 빨대 역할을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홍장원이라는 친구는 7급 때부터 그 짓을 해왔던 애예요. 7급 때부터. 그리고 당시 우리 공작국에서 이 참 이상한 친구다. 뭐가 있으면 쪼로록 우리 사무실 안에서 다 아직 끝난 일이 아닌데 그 보고서나 자료를 갖고 이병기 당시 특보였어요. 이병기 방에 찾아가가지고 그걸 물어다 나르던 쥐방울 역할을 했던 게 홍장원이었다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리처럼 정규과정 공채시험 봤으면 못 오래야. 당시 기주실장으로 있었던 엄삼탁이 ROTC들 학군 장교들을 뽑을 때 학사 장교도 뽑고 그 다음에 군에서 장교들 중위 대위에 있는 애들 뽑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무시험으로 들어온 애들이야. 그러니까 홍장원이도 우리처럼 공채 정규과정 시험 봤으면 택도 없지. 어떻게 붙어요? ROTC 학군 장교 학사 장교 뽑을 때 그냥 어중이 떠중이 와가지고 묻어 들어온 케이스야. 그러니까 무슨 제대로 능력이나 실력을 검증해서 들어온 애들이 아니라고. 소위 말해서 특채라고도 할 수 있고 모두 아닌 기본과정에 불과한 애들이라고. 분명히 저희들 정규과정 공채와 이런 특채나 기본과정 들어온 애들하고는 수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홍장원이가 당시 외국에서 흑색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불러들였다는 거는 이병기 씨가 정보의 지읒자도 모르고 공작의 기억자도 모른다는 사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어디 밖에서 블랙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불러들여. 말이 돼요? 지편하자고? 이거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아주 무식한 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CBS 김규환 기자 이분이 하는 얘기가 상당 부분 맞는 것도 있고 제가 지금 듣지 못했던 이런 홍콩 얘기라든지
뭐 700만 불에 해당하는 집, 뭐 먹튀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외부에 안 알려진 건데 이거 좀 누가 알려주겠어? 내부에 누군가가 알려줬을 거 아니야. 내부에서. 그럼 내부에서 알려준 거는 비밀누설 아닌가요? 이런 기자애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런 걸 잡아서 족쳐야 되는 거 아니야? 국정원은 어떻게 이런 게 나가도록 이걸 그냥 두냐 이거야. 자, 그러면서 이 김규환 씨가 또 얘기를 해요. 홍콩인데다가 블랙이고 또 중국과의 외교 문제가 노출되다 보니까 대응도 못하고 그냥 눈 뜨고 당했다. 과연 그럴까? 진짜 먹고 튀었을까?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야, 우리 그동안에 연극 잘했지 하면서 거기서 둘이서 앉아서 놀고 있지는 않을까? 자, 그런데 대북 공작 거점을 확보하려면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했어야 하는데 이걸 못하고 그냥 눈 뜨고 당했다 그래요. 자, 홍장원이가 블랙으로 나가서 일을 했다라면 홍장이 혼자 나갔나? 거기에 최소한도 2명, 3명은 따라 나갔을 걸로 아는데 그러면 제3자 명의로 해서 취득해서 국정원 자산으로 해놓을 수 있겠죠. 왜 냈어 근데? 꼭 홍장원 이름으로만 해야 되나? 거기에는 돈 불출 관리하고 있는 재정 담당하는 친구도 있었을 거고 공작 보조 업무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복수로 있었을 텐데 자, 걔네들은 뭐 허수아비야? 왜 이걸 갖다가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야 되냐 이거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조용히 덮였대요. 왜냐하면 자, 홍장원이가 국내 들어와가지고 얼마 있어서 의전비서관 하다가 이병기의 비서실장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실세였기 때문에 이후에 무슨 대북 공작국장도 했다는데 대북 공작국장 한 적 없어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이병호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은 잠깐 했던 걸로 합니다. 대북 공작국장 한 적 없어요. 자, 그러면서 지난해 국정원 인사 파동 때 문제가 됐던 김규현 원장 시절에 김준영 씨처럼 막강한 권세를 휘둘러요. 김준영이가 무슨 막강한 권세를 휘둘렀다 그래요? 김준영, 난 이 사람 잘 모르는데 김규현 그 핫바지 원장 있을 때 무슨 김준영 씨가 막강한 권세를 휘둘렀는데 그 홍장원이도 그랬다는 얘기야. 이것도 맞지 않는 얘기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서 이 사건이 조용히 덮인다 이거야. 근데 10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드러난 이유가 뭐냐 하면 홍장원이가 지금 국정원 1차장 활동을 하면서 모든 조직이 그렇듯이 인사가 일어나는데 대북 공작국 출신들이 많은 요직을 차지한대. 국정원의 요직이라면 인사, 감찰, 행정, 뭐 기조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데를 공작국 출신들이 많이 진출을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 불만을 가진 세력이 홍장원은 이런 사람이다라면서 투소를 했고 조태용 국정원장 상대로 감찰해야 된다고 압박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조태용 국정원장은 외교관 출신이고 또 비례대표 의원도 했지만 주미대에서 안보실장도 한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국정원을 좀 이렇게 저렇게 장악한다기보다는 업무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 홍장원이를 중심으로 한 대북 공작국 출신들이 인사에서 이렇게 저렇게 압박을 가하니까 투소가 들어오고 이 투소를 가지고 감찰 지시하게 됐다. 그런데 홍장원 1차장이나 이런 분들이 반발을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무슨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안에서 무슨 공작국 애들이 무슨 주요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홍장원이는 대북 공작국에서 근무한 날이 며칠 되지도 않아요. 진짜 우리 대북 공작국 멤버도 아니라고 얘는. 근데 무슨 얘를 가지고 공작국 출신들이 뭐를 하고 진짜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사실에도 맞지 않는 얘기를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파문이 커져서 외부에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외부에 이 김규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내부에서 흘렸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지금 맞지 않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홍장원이는 대북 공작국장을 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궁금하면 직접 홍장원이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사회자 박재홍 씨가 지금 저희가 그 내부자들, 특히 작년 6월달에 김기현 국정원장 있을 때 국정원 내에 인사 파동을 전달해 드린 바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김기현 원장이 기소가 되는 일이 아니죠. 김기현이가 차장 권춘택과 김수현 두 명과 함께 동시 패션으로 같은 날 쫓겨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기소예요, 기소. 이런 걸 기소라고 얘기를 안 하죠. 에? 법적으로 소송이 붙어서 지금 김기현 씨는 저와 함께 저를 고발을 한 고발자고, 저는 피고발인이 돼서 이번 10월 달에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대예요. 저도 지금 김기현 씨를 지금 재판정에 나오도록 제가 지금 증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자, 그러니까 뭐 지난달에 있었던 뭐 1급 인사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있다, 뭐 이런 갈등이 있었다 그러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이미 조태용 씨가 와서 탕평채 화합 차원에서 박지원과 서훈 시절에 썼던 애들이 대부분 귀환 가서 있었는데, 걔네들 거의 대부분 다 불러들여서 진짜 자유우파 애국 진영의 우리 후배들은 전부 다 다시 쫓겨나고, 과거의 문재인 정권 하에서 서훈과 박지원을 갖다가 홀고 빨았던 애들이 지금 다시 돌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뭐 간부 인사란다, 이것조차도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외부의 트릭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척하고 있는 이런 거짓된 표현이다. 우리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홍장원이가 지금 뭐 64년생이고 육사 34기라는데, 자, 육사 34기면은요 학번으로 따지면 74학번이야. 74학번. 그러니까 74학번이 좀 나이가 지금 70이라고. 그러니까 홍장원이는 43기. 예? 예. 그리고 뭐 707 출신이기 때문에 뭐 옛날 뭐 사관학기 에이스들을 갖다가 뭐 육사에서 뭐 특치한 게 있었다는데, 이게 전부 다 헛소리입니다. 군대 조직 내에서 군인으로서의 적응을 못하고 야전 생활을 못하는 애들이 권력 요금 많아서 왔던 장소가 바로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정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군대에서 사관학교를 나왔으면은 당연히 군인으로서 길을 걸어야지. 왜 무엇 때문에 정보부에 와가지고 이런 이상한 브로커 역할들을 하냐 이거야. 제대로 된 사관학교 출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관학교 출신들이 기본과정이나 이런 특채과정을 통해서 우리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국가안전기획부 시절, 국정원 시절까지 이런 식으로 넘어 들어와서 이런 식의 그 꿀을 빨고 살았던 이런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얘네들이 에이스 직원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사실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취재 보도이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홍장훈이가 아버지가 해군 제독 출신에다가 얼굴이 잘생겼고 목소리가 좋고 뭐 굉장히 그렇대요. 그런데 업무 능력이 떨어져서 사실은 좀 이렇게 블레이온으로 나갈 때 말이 많았대요. 업무 능력이 떨어진 거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얘기가. 이상하게 방 안에서 사무실에서 뭐가 있으면 들고 나가서 쪼로록 가가지고 이병기 당시 특별보좌관 방에 찾아가서 뭐라고 이게 떠들고 다니는 이런 건 잘했어도 직접 여권을 만들어서 한다거나 뭐 할 줄 아는 게 없었다고. 스리슬쩍 빼서 들고 나가는 거나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지금 찐 실세가 따로 있다고 또 이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김승현이라는 사람이 지금 외교안보 특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승현 씨는요, 지금 국방장관에 임명된 김영현 씨하고 육사 38기 동기생이에요. 대학교 학번을 치면 7, 8학번이고 이미 나이가 만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작년 연말 국정원 특별보좌관 특보 자리에 있다가 이미 퇴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김승현이가 지금 국방장관 김영현 씨하고 육사 동기생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무슨 외교안보 특보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조사해 보면 김승현은 이미
특보 자리에서 물러나서 지금 집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김승현 씨가 국정원장이 먼저 되고 싶어 했겠지. 그리고 그 다음 국정원장으로 홍장원이에게 물려주려고 했겠지. 이 모든 것은 자기들 내부적으로 아마 조율을 했겠지만 그게 그렇게 세상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지금 김승현 씨는 최종욱 전 차장과 함께 김대중 자금을 조사했던 걸로 해서 국내 정치에 관여했다 뭐 이런 것이 또 괘씸죄가 되어서 빵살이를 하고 나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뭐 유신 사무관으로 해서 대위로 국정원에 들어왔는데 후배들에게 굉장히 인정받고 존경받는 레전드 같은 인물이라 그랬는데요. 사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이 사람도 우리 대북공작국에서 무슨 뭐 일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수시로 책상은 대북공작국에서 걸쳐놔도 뭐 LA를 간다든지 뭐 리비아를 갔다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외를 많이 전전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외교관 임내 하고 다니는 그런 외교관 생활을 즐겼던 사람이지 아마 대북공작국 안에서는 사업 인가를 제대로 받은 거는 한 건이나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지금 후배들한테 굉장히 인정받고 존경받는 전설이다. 이 얘기는요. 우리 백호 형님한테 난 이런 얘기를 붙일 수 있어. 그런데 김승현 씨 같은 사람한테는 이런 말을 레전드? 어디다 대고 레전드라는 얘기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명박 시절에 원세훈이라는 자가 국정원장을 와 있었는데 그 원세훈의 비서실장을 하고 그 사모님의 해외 순차, 해외 세계 일주여행, 일명 여왕님의 행차라고 하는 퀸스 로드를 개척한 사람이 바로 이 김승현이라는 얘기가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김규환이라는 CBS 기자는요. 이 사실대로 얘기를 파악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한쪽을 갖다 미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와서 이렇게 지금 계속한 어떤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장원에 대해서 한 얘기들 또 뭐 육사 기수들 뭐 내부적인 평판 이런 것들은 모두 사실과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승현이란 분은 이미 특보가 아니에요. 이미 나갔고 원세훈이의 비서실장을 했고 이분이야말로 실제로 공작국장을 했습니다마는 옳게 제대로 된 역할은 못했던 사람이다. 그런 거를 이 CBS 보도가 좀 올바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 특보를 하던 김승현이 먼저 국정원장이 되고 이어서 홍장원이가 차장 갔다가 이게 지금 이어서 김승현의 후임으로 국정원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육사의 소위 말하는 전통을 잇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만 어떻게 김태효하고 장난이 잘 안 맞았는지 김승현은 특보를 끝으로 나이 정년으로 집에 가버리고 그 밑에 홍장원이가 차장으로 갔고 자 이제는 바야흐로 국정원장이 되기 위한 그 수순을 현재 지금 밟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홍장원이의 배경에 대해서는 또 이 지금 CBS가 바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얘기를 해요. 김태효가 홍장원의 마포고등학교 후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아주 끔찍한 또 밀착 관계가 있어서 이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리고 안보실장에 김성환을 시작해서 조태용, 장호진으로 바뀌고 이번에 신원식으로 바뀌는 동안에도 1차장 김태효는 바뀌지 않은 실세 중의 실세, 실질적인 안보실장이다. 이런 말이 돌고 있죠. 그래서 김태효가 이 홍장원이 뒤를 백업을 해주고 있다. 대통령의 해외 외교 안보를 주물락거리고 있는 김태효와 아주 가깝고 친밀한 실세 중의 실세와 가까운 사이가 바로 홍장원과 김태효다. 이런 얘기를 지금 김규환 씨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뭐 실력이 있겠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김태효가 이제 실세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럽니다. 국가안보실장이 계속 바뀔 때도 김태효는 자리를 지켰고 또 작년 여름에 김기현 국정원장 시절에 인사파동이 있을 때도 김태효는
김기현 원장 쪽에 서서 권춘택 1차장과 그리고 김성한 1차장, 무슨 김성한이가 안보실장인데 이게 무슨 또 1차장 그룹입니까? 결국 그분들을 밀어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즉 김기현과 함께 한 팀이 돼서 권춘택과 김성한을 밀어냈다 이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연말에 가서는 국정원장 김규현과 차장 권춘택, 김수현 두 사람이 한꺼번에 옷을 벗었죠. 그런데 지금도 외교안보 정책의 실세는 안보실의 김태호 1차장이 실세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마포고등학교 후배고 한간에는 뭐 고등학교 동문이고 선후배 관계인데 서로 뭐 도와준 건 없다. 또 이렇게 또 뭐 취재를 해봤다고 이렇게 연막을 또 치고 있네요. 그리고 김태호가 홍장훈 1차장을 불러서 내 이름 팔고 다니지 마라 이런 경고를 했다는데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소리입니다. 이런 건 취재라기보다는 차라리 누구 부탁을 받고 얘기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 김승현 씨가 지금 이렇게 주목받는 거는 김영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육군사관학교 38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더 그런 얘기가 좀 돌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덕분에 김영현 씨가 경호처장을 하면서 국정원 해외 파트 요원들이 대통령 해외 방문 행사가 있을 때마다 경호실에 밥풀떼기 시다바리가 돼서 일을 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사 38기 동기들 중에 무슨 7인회라는 게 있는 점인지 모르겠는데 뭐 7인회 동기들로서 김영현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투스타 출신, 쓰리스타 출신 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거는 뭐 육사 출신들끼리 뭐 친밀하게 지내는 거 그거 어떻게 막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가져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보면요. 여기서 보면 쓸데없이 지금 김규현 국정원장 있을 때 있었던 그 김준영 비서실장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 김준영 실장이 무슨 뭐 엄청난 실세로 마치 그 뭐 전횡을 일삼았던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게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CBS 뉴스를 보도하는 사회자 박재홍 선생과 또 여기 패널로 나와 있는 김규환 CBS 논설위원 뭐 굉장히 기자 출신이겠지 이 사람도. 근데 좀 정확하게 팩트를 갖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오늘도 지금 저희 국내 부서에 있었던 모 선배님도 전화가 오고 또 저희 또 대선배가 되는 그 정형근 전 차장 그 정형근 선배님도 이 건을 갖고 굉장히 지금 놀라서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으시다고 오늘도 낮에 누가 연락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이게 지금 공작 사고라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짚는 거 이거 아니야. 블랙이기 때문에 신문상 이 집 문제의 처리를 못했다. 이 시작부터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게. 왜? 복수로 나갔다니까 거기에 홍콩에. 혼자 안 내보내 절대 우리 원칙이. 최소한도 둘인데 홍장원이 얘는 지금 몇 명 더 있었을 거라고 거기에. 그러면 거기 갔던 애들 다 불러다 조사해보면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첫 번째 재정관이 돈을 갖다가 불출했는데 돈이 나간 거와 들어온 사업 성과하고 비교해봐야지 우선적으로. 두 번째는 홍장원이 그럼 거짓말 탐지기 태울 뿐만 아니라 같이 나갔던 놈들 다 불러다 거짓말 탐지기 태워야 되겠네. 그러면 얘기가 다 나오지. 그 세 번째 뭘 한다 그랬죠? 같이 일했던 사람도 조사해 봐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부터 태우면서 3단계까지 다 데리고 가. 사업처를 놓고 하나씩 넘겨보면서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야. 네 번째, 당시에 있었던 전화기, 공작 전화기를 가지고 포렌식을 해보면 그 날짜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될 거 아니야.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자 협조자나 공작원들 찾아야지 걔네들도. 그래갖고 이 영수증 너 받은 거 맞냐? EX 받았냐?
그럼 네가 직접 작성한 맞느냐? 전부 다 확인을 해야지. 적어도 1년 정도 걸릴 거예요. 조사하는데. 그런데 국정원은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내에 혐의 없음이라고 확인했다는 거야. 지나가는 닭이 웃을까요? 개가 웃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1차장 실세 뒤에 김영현 경호처장 그리고 대통령 국감모실 김태호 1차장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 슬쩍 하면서 결국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기사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기사를 읽어가면서 이런 기사들이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지적을 하고 잘못된 거 제가 지적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거짓말 탐지기도 태우지 않고 사업처를 다시 한번 확인하지도 않고 돈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자 만일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재료를 갖다 제가 만약에 10만 불에 구해왔다. 그런데 다른 사람 이거를 200만 불, 300만 불 주고 가져왔다. 그럼 뭔가가 야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걸 밝히면 되죠. 어려운 일 아닙니다. 사업처를 갖다 놓고 영수증 확인하고 같이 일했던 애들 또 장비들 전화기대에 대한 포렌식하고 특히나 거짓말 탐지기를 태우게 되면은 100일하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제일 찜찜한 게 조태용 국정원장과 내부 실세들 사이에 알력이 심각하다. 이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얘기로 보였는데 이러기 때문에 일 안 하고 자리 싸움 하고 있는 이 조직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없애버리고 담은 100명도 좋고 50명도 좋으니까 진짜 비밀 공작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지만 소수정예의 일당백하는 정보 공작기구 일기 당천을 하는 비밀 첩보 공작기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지금 같은 거는요 공작기관도 아니고 정보기관도 아니고 완전히 브로커 양아치들만 모이는 수준으로 좀 전락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정보사의 요원이 사고 낸 거, 국정원에서 사고 난 거, CBS를 갖다 바탕으로 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자, 제 이야기에 아마 공감을 안 하실 분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예요. 이 분야에 자신이 있고, 그리고 저나 저희 동료 공작관들, 특히나 제 존경하는 백호 선배님 같은 이런 일을 해본 사람은 대한민국 손가락에 꼽습니다. 국정원 출신이라 하더라도 이런 일을 해본 사람은 진짜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해법을 가지고 한다라면은 다 해결됩니다. 자, 우리 국정원의 우리 감찰실의 우리 똘마니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 방송 모니터링 하고 있죠? 이거를 꼭 조태용 씨한테 알려주기 바랍니다. 조태용 씨는 지금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정치학과 외무고시를 통과하고 이범석 외교부 장관의 사위가 됐던 분으로 굉장히 나름대로 실력이 좋은 분으로 알고 있어요. 자, 실력의 기준이 저처럼 서울대를 나왔어도 외무부로 안 가고 국정원에 초창기부터 일을 했던 공작관과는 실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래도 사람이 부패하지는 않은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제가 외교부 후배들로부터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태용 원장께서는 오늘 제가 드린 이 5단계 수사, 조사 방침을 꼭 명심하고 나라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번 일을 꼭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아무리 우리 조태용 원장님이 저보다 서울대학교 선배도 되시고 저보다 며칠이라 더 살았으니까 더 많은 부분을 아실 수 있겠지만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저하고는 비교할 바가 없는 한참 후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 공작관들이 해주는 이런 조언과 충고를 꼭 귀담아 들으시고 올바른 방침으로 조직을 끌고 나가셔서 꼭 이 국가정보원이 되살아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줄 수 있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 동포 여러분
긴 시간 오늘도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